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모두 TK에서 격돌했다라는 거죠. 대선 격전지가 된 보수의 심장이다라는 겁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얘기를 하죠. 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대구를 포함한 TK를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TK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겠죠. 그 얘기를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김, 계엄 죄송 다음 날 윤 탈당 요구 도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까지의 분위기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헤어질 결심이었던 거 아니야라는 말씀을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 윤 탈당 요구 도리 아니다라는 얘기 있어요. 이거는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사랑 영원히 오히려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건지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조희대 특검법 그리고 선거법 상정한다. 법사위에 상정해서 요거 논의할 겁니다라는 거죠. 누가? 민주당이 원래 계획대로면 오늘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랐던 거냐? 이거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아니냐? 이거 청문회 합시다라고 했는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 다른 12명의 대법관들 모두 오늘 출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전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청문회는 열기 어렵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청문회 말고 뭘 하냐?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오늘 상정을 할 겁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도 오늘 같이 상정한다. 이재명 이 후보가 현재 이 파기환송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인 거죠. 요 사항, 요걸 살짝 이 행위 부분을 삭제를 해서 결국 요거는 이 면소,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받지 못하는 면소가 될 수도 있는 그 법의 개정을 오늘 상정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처리는 안 한다고 하는데 처리는 안 해도 분명한 압박으로는 좀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네, 포항 지진 국가배상 1,500억에서 2심 영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포항 지진 기억하시나요? 2017년 말, 2018년 초 지금 포항 지역의 규모 5.8의 지진이었었죠.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열 발전을 하다가 국책 사업을 하다가 인재로 발생한 거였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죠. 그래서 포항 시민들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선 한 사람당 위자료 300만 원씩 1,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2심 항소심에 가선 이게 영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여기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은 지진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우리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고 확신하지는 않지만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영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3심이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극한 직업된 2030 자영업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 국민카드의 데이터를 이 매일경제가 직접 분석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2030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요. 대신 5060의 창업이 늘었다라는 게 데이터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네, 2030 아직 젊은 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폐업을 해도 다음 인생의 막을 열 수 있도록 뭔가 디딤돌을 놔주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계란이 굉장히 많아요. 한 대형마트인 것 같죠.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 코너 앞에 한 어머님이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계세요. 지금 계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라서 고민을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고민하는 이유. 이것도 비싸고 저것도 비싸고 뭘 사야 될지 손이 안 가네. 사긴 사야 되는데 그래서 손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계란 가격이 작년보다 무려 10.5%나 올랐다.
요즘 계란 한 판에 8,000원대는 기본이죠. 비싼 건 9,000원, 10,000원까지 갑니다. 네, 특란은 더 비싸요. 요즘 계란 후라이 하나 해먹기가 정말 조심스러워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눈길이 가는 기사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선 특집 눈길이다라는 거죠. 눈길이 안 가도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기도 해요. 보겠습니다. 공약 떵떵, 재원 구상은 텅텅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대선 이제 오늘로써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후보들 그래 전국 돌아다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되면 뭘 하겠다는 거야가 딱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근데 국민일보가 지금 보니까 이 선관위에 이 후보들이 각자 이 제출한 공약집, 이 공약 주요 공약을 이 제출한 걸 갖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각각을 좀 볼까요?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주요 공약 아동수당 이 월 10만 원씩 나오는 거, 이 아동수당 지급을 현재 8살까지를 18세까지로 좀 상향을 한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에서 쌀값 정상화, 공익 직불금을 확대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하겠다. 총수입 증가분으로 좀 충당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여기 전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GTX 이거를 5개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물가 연동하겠다. 물가 연동하면 좀 낮아지겠죠.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재원을 어떻게? 민자 유치하고 국비, 지방비 이런 거 예산을 좀 재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하고 규제 완화해서 이거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준석 후보입니다. 모든 청년한테 5천만 원 한도 정책 금융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리쇼어링,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이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 완화를 좀 하겠다. 재원 방안 보겠습니다. 현재 청년 정책 이 예산이 74조 원, 학자금 대출이 2조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요거를 좀 재편성을 하고 기존 사업을 좀 정리하겠다. 그리고 기존 사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다시 한번 좀 편성해서 요걸 충당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목이 공약은 떵떵, 재원 구상은 텅텅이라는 거죠. 이거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선거 때나 어느 후보나 똑같이 이 잣대로 볼 수 있죠. 얘기를 좀 뒤집어 말하면요. 솔직히 얘기해라. 감세냐 증세냐. 그런데 표를 넣겠다고 나선 후보가 네. 저 세금 올릴게요. 이렇게 감히 말 못하죠. 세금 깎아주겠습니다만 하면서 이런 공약을 내놓으니까 재원은 텅텅 이런 얘기가 뭐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솔직해지기 어려워요. 제가 집권하는 5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이긴 한데 네. 그러나 저는 감세냐 증세냐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공약은 많이 내놓고 재원 조달 방안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법인세나 소득세 무조건 깎아주겠습니다. 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22년에 우리 조세 부담률이 22%였어요. 불과 1년 만에 19%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악순환은 벗어나기 어렵죠. 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얼마를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인 건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증세냐 감세냐 증세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겠습니다라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야 유권자들도 믿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선관위에 낼 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선이 며칠 안 남아서 대충 냈을 수 있지, 생각이 있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좀 볼까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 지난 12일 구체적 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집권 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얘기죠. 그럼 국민의힘은 어떠냐? 여기 보겠습니다. 김 후보 측.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낙수 효과 기반의 설명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보면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다 뭔가 그냥 애매하게 큰 그림만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좀 낙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만들겠다, 키우겠다, 주겠다만 있고 어떻게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 의원님, 지금 어떻게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다. 네. 만들겠다, 키우겠다, 주겠다는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퍼주는 건 있는데 만드는 건 없는, 들어오는 건 없다면 이건 허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중성은 정말 정치권이 아무리 대선이지만 뭐 솔직해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에 대해서 신뢰의 어떤 그런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양당 공이 말이죠. 재원에 대해서 물으니까 네. 똑같이 얘기해요. 아,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를 하겠다는 건데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 구조분을 줄여서 이걸 마련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한 18세를 18세로 올리는 네, 그 수당 하나만도 24조가 들어가요. 네. 근데 24조가 정부가 자체적으로 우리 지출을 감세할게요. 이거 좀 줄일게요. 해서 될 문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거의 대통령 고지가 눈앞에 보이니까 약간의 전략적 모성이라 그러죠. 둥실둥실 두루두루 좋은 걸로만 가자. 김문수 후보는 입장에서 뭔가 지금 급하게 추격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센 걸 꺼내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대선은 미래형 투표, 비전형 투표인데 이렇게 국민들에게 장밋빛만 주면 되겠습니까?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밋빛이 아니라 국민들도 냉정한 현실적인 비전과 미래에 대한 제시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선 특집으로 좀 눈길 가는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눈길 가셨나요?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대선 꼭 20일 남았죠. 이제 후보들의 눈길 가는 정책에 대해서도 좀 하나하나 분야별로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남 대전입니다. 3명 기사같이 볼까요? 3명 같은 날 TK 유세 격전지된 보수의 심장이다라는 거예요. 3명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사람 다 어제 TK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제메이가 우리 남이가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제메이가 남이가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 삶이 개선돼서 이재명 잘한다 소리 들으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좌우 색깔 지역 출처 가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굶어 죽어도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시키지 않아서 손해보고 살아온 김문수 딸이 없는데요. 제 사위를 이 울산 사람으로 사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위가 울산 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은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유독 중국의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중국의 약점 잡혔나. 나중에 가서 외교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 출마해서 큰 표차로 낙선하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이미 9년 가까이 더 지나가지고 그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들어보셨죠? 지금 세 명이 뭐 정말 목에 핏대가 서도록 막 목소리를 막 내세우면서 지금 티키를 어제 하루 종일 돌면서 한 표를 호소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볼까요? 이 안동 풀과 쌀 먹고 자랐는데 왜 제명이도 아니에요. 제메이가 남이가 이거 왜 안 해주는 겁니까? 나 제메이가 남이가 좀 해주세요. 나 좀 지원해주세요라고 이재명 후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윤경호 의원님. 이재명 후보 사투리가 좀 그럴듯하게 들으셨나요? 이거 효과 있을까요? 그쪽 출신이다. 이거 왜 전 인정 안 해줍니까? 뭐 이런 거죠.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쪽으로 나왔을 때 나도 부산 사람인데 얘기했었죠. 그러나 노무현 후보는 부산에서 출마를 했던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했던 그러니까 한번 얘기할 만한 자격이 돼요. 이재명 후보도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든 예를 들어서 경북 지역에서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작용을 할까?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5년 앞으로 더 끌어갈 아까 미래를 향한 투표 이 네. 얘기를 최수영 의원이 하셨는데 그렇게 냉정한 선택을 할까? 아마 저런 현장에서 캠페인하는 현장에서나 아니면 요새 초반에는 이제 감정에 호소해야죠. 감성에 호소해야죠. 그런 것들이 지금 어저께 나온 TK에서의 발언의 연속 아닐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저께 TK에서는 대구에서는 박정희 마케팅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혈연, 지연 이거 말고 이제 갈수록 조금 냉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이게 나도 사실 여기 출신이에요라는 걸 얘기하려고 좀 더 사투리를 전략적으로 좀 쓴 것 같다. 그런데 지연 학연보다는 그거 말고 미래 얘기를 좀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뭐 현장에서 뭐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죠. 다만 이런 부분이 좀 유권자들 귀에 쏙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아마 제목을 뽑았을 텐데 이재명 후보는 제메이가 남이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박정희는 가난을 없앤 지도자입니다. 무덤에 침 뱉던 제가 꽃을 바칩니다. 라고 제가 묘역에 가서 이 생각을 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최수영 의원이 김문수 후보는 그러니까 내가 과거 노동운동을 하고 그럴 땐 뭐 쉽게 말해서 뭐 침을 뱉었는데 지금은 내가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발언은 호소력이 좀 있었을까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은 노동운동가 민주투사 그리고 네. 이제 한 길을 외길을 걸어온 사람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정체성인데 본인이 이제 사실 네 무덤에 침을 뱉으면은 이제 사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둘러싸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대립할 때 책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내가 침 대신 꽃을 바친다.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확장성을 좀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과거에는 굉장한 이제 그 좀 민주투사의 이력이었고 네. 또 이제 기성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또 극우 아스팔트와 손잡은 정치인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런 본인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확장성을 보임으로써 좀 돌파를 하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하여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가. 그러니까 이방원의 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이게 뭐 좌문 어떻고 우문 어떻고 힘고하면 어떻고 네. 그 검은 거면 어떠냐. 그러니까 하여가 전략. 그러니까 즉 자신의 그 기반인 그러니까 고향이죠. 이 TK에서 지난 대선에서조차 29, 고향에서 29%밖에 못 얻었는데 30%를 넘어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TK에서 한 표는 두 표의 효과가 있는 거죠. 남의 거 뺏어오니까. 네.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0끌을 해야 돼요. 0원까지 끌어 모아서 지금 이 추격세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저렇게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각자의 고심 있는 선거 전략들이 묻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마 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큰 어떤 그 볼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TK의 민심이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게 가장 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을 좀 저희가 짚어봤는데 후보 아까 직접 들으신 사람 한 명 더 있죠. 이준석 후보도 어제 대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준석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김은 흘러간 강물이고 이는 중국의 이 약점 잡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아까 직접 들으셨죠.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니까 나 찍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대선이 참 묘한 게 세 후보가 다 TK 출신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안동이죠. 김문수 후보는 창녕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입니다. 세 후보가 다 TK다. 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준석 후보, 대구 출신 이준석 후보는 양쪽을 다 뭐 쉽게 말해서 이 모두까기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쪽을 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차별화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중국 얘기는 왜 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흘러간 강물 얘기했던 것처럼 김문수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기성세대 네.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거 먹히겠죠. 사실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경선 때는 20대 갈라치기 이래서 상당히 뭐 싫어하는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본인이 당사자인데 또 그런 식의 선거 전략을 쓸까? 그러면 저는 이준석이라는 후보는 이번 5년짜리 도전 여기서 끝낼 건가? 아니면 그 다음도 계속 갈 건가? 네. 그걸 생각하면 언행에 있어서 저는 가장 신중해야 될 사람이 이준석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이 끝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정치를 할 것이냐 계속해서 더 먼 미래를 본다고 한다면 좀 더 고심해서 스탠스를 좀 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앞서서 저희도 직접 이 후보들의 워딩을 좀 듣긴 했습니다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이 후보들이 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겁니다. 대구 경북 찾은 이재명, 김문수 둘 다 박정희 마케팅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두 후보 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이랬는데 내가 이 부분을 좀 본받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최수영 의원님. 사실 이 선거 때마다 좀 이렇게 전 대통령들 뭐 얘기가 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지난 대선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었거든요. 이번 대선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인 이유가 있을까요? TK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번 선거의 승부처가 돼버렸으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네. 합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본인이 그 윤석열 후보에게 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충청에서 졌고 수도권에서 졌지만 결국 자신의 출신 지역인 TK에서 30%의 마의 벽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고향에서조차. 근데 이번에 이기려면 딱 하나입니다. TK에서의 압승은 승리를 보장하는 그건 아주 보증수표죠. 그렇기 때문에 TK에 몰입하면서 TK의 상징 자본이 누굽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아닙니까? 네.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건국 신화가 있다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우리 근대화의 신화가 있는 네. 산업보국의 신화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도 아주 애매하게 얘기하죠. 굉장히 뭐 과도 많고 어쨌든 하지만 이 나라를 이까지 이끌어온 그 공은 부인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해석을 엇갈린다면서 아주 애둘러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끌이죠. 이건 뭐냐면 TK에서 수성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TK에서의 수성만이 네. 살 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동선 일정을 지금 여기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왜 또 TK일까? 도전이니까요. 본인이 지난번 30대 당대표 후보 탄핵의 강을 건너서 만들어준 데가 어디입니까? TK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본인이 선전한다면은 차세대 주자, 이번에 설령 성공 못하더라도 차세대 주자로서의 입지뿐만 아니라 TK에 대한 어떤 상징 자본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몰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TK가 이번에는 혈투, 이른바 TK 목장의 혈투가 네. 펼쳐지는 까닭인 셈인 거죠. TK 목장의 혈투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왜 새 후보가 전국이 이렇게 넓은데 다 전부 TK 가서 있는 거야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TK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역이 됐다라는 말씀인 건데 지금 후보들 다 이렇게 너도 나도 모두 지금 TK에 가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호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호소를 듣고 민심이,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겁니다. 민심은 어떤지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사실 이거는 지난 6일에서 8일 동안 그 사이에 6, 7, 8일간 이루어졌던 한겨레수치의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3일에 후보로 선출이 되긴 했지만 한덕수 후보와의 이 논란 갈등 선상에 좀 있었던 단일화 하냐 마냐 갈등 선상에 있었던 그 시기라는 점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6일부터 8일까지 해본 결과 TK만 지금 봤습니다. 이재명 32, 김문수 46, 이준석 8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묘한 게 요 부분이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정당 지지도 똑같이 TK예요. 같은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26, 이재명은 30인데 민주당은 26, 국민의힘 50, 김문수 46, 국민의힘 50, 이준석 8, 개혁신당 5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당보다 높게 나오는 후보가 있고 후보가 개인보다 낮게 나오는 후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재명, 이준석은 당보다 개인 지지율이 더 높고 김문수 후보는 당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국민의힘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 내라고 크게 보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은 큰 차이다. 아까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 제메이가 남이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작동 일부는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게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번에 메이저 3 후보가 전부 TK 출신이다. 저처럼 둔감했던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굳이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 세 후보는 자기들의 아성인 그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까. 그러기에는 김문수, 이준석은 겹치는 게 많고 네. 이재명은 얘기하신 대로 30%를 돌파하면 뭐 그런 대로 선방이다. 근데 지금 나온 숫자상으로는 32%라면 그렇다면 뭐 해볼 만하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계열에 그동안에 뭐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 수도권의 압도적인 지지 뭐 이런 게 그동안에 민주당 쪽의 강점이었다면 네. 그쪽 후보가 영남 지역 출신이다. 이거는 어떻게 뭐 보완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아마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상당히 기대하겠죠. 저 숫자가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새 후보다 홈그라운드가 TK다 보니까 대체 TK의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좀 이 결과가 다 좀 주목이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 지금 현재 이 수치만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TK는 역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일 높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개인 후보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제일 높은 상황이죠. 그럼 김문수 후보는 어쨌거나 단연 선두다, TK에서 선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대선 때 TK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21.6, 윤석열 75.14, 그리고 심상정 1.94였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대구 여기는 경북입니다. 대구와 경북 다 비슷하게 대구 21.6, 뭐 이 경북 23.8,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략 21에서 23, 윤석열 당시 후보는 72에서 75 정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근데 최수영 의원님 최종 전국으로 따졌을 땐 0.7%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 75%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지표 좀 전에 그 여론조사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보수층의 지지층까지 온전하게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그 키워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실 지난번 정말 포스트잇 그 공천이었잖아요. 그 대선 후보였잖아요. 뗐다 붙였다 하루 사이에 부셨다 뗐다가 있었으니까. 네.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탈된 보수 지지층,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 팔짱을 끼면서 표를 차던 사람들이 아직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와중에서 본 여론조사가 바로 저 지표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김문수 후보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들을 빠른 추격세도 추격세지만 흩어져 있고 이합집산돼 있는 지금 지리멸렬한
보수층의 마음을 빠르게 다시 하나로 묶어서 저 75.14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60%포인트 이상까지 끌고 가줘야 결국 이게 또 제로섬 게임인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약진하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대선 지지율의 후보들의 총합은 100입니다. 네. 서로가 100 사이에서 이게 뺏고 뺏는 제로섬 게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60까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30대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관건이어서 아마 그래서 이제 캠페인의 방향이 주목되는데 얼만큼 그럼 지금에서의 강성 이미지에서 확장성과 중도 유연성을 보일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어느 정도의 확장성, 중도 유연성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흩어져 있는 보수 민심을 잘 규합하고 결속할 수 있느냐가 김문수 후보의 성공의 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어제는 모두 다 TK로 갔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또 셋 다 어딜 가느냐? PK를 갑니다. 오늘은 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큰 나라인데 다 요 밑에서만 올망졸망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볼까요? 이재명 후보 부산에서 시작해서요. 부산, 창원 찍고 통영 갔다가 거제 간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딜 가느냐? 진주에서 시작해서요. 사천 갔다가 창원 찍고 밀양, 양산 가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아예 부산만 콕 집어서 요 안에서 성균관 유도회, 부산대, 범어사, 자갈치장 등등등 부산 안을 샅샅이 좀 훑고 다닐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은 PK 대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부산에서 후보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오늘 하는 얘기는 미래와 비전에 방점이 찍혀 있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말실수라는 게 오늘 키워드예요. 기사 같이 볼까요? 김문수, 배현진의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민주당 봉건시대 여성관 아니냐라는 비판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그 홍보 대사로 우리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그래요? 네, 들으셨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좀 주고받는 사이에 지금 나왔어요. 그럼 뭐 이 배현진 의원도, 그러니까 가락시장이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락시장 간 게 첫 운이 선거운동 지역이었었죠. 가서 같이 따라갔는데 같이 이 선거운동을 동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현장에서 상인회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 나왔고 배현진 의원도 뭐 저도 뭐 시켜주시면 이렇게 해서 좋게 그냥 분위기는 좋게 끝났어요. 요거 윤경호 의원님, 미스 가락시장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꼰대 세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 변화, 환경 변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긴장할 때는 인지를 하죠. 그러나 마음을 풀어놓고 있을 때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 젊어 보이면 시집 갔어? 애는 낳았어?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했다가 얼마나 요즘에는을 떠나서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느냐, 의식하느냐 이거하고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그걸 지금 말실수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저건 말실수를 뛰어넘는 거죠. 아마 김문수 후보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얘기, 적나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자제하고 있을 뿐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말실수라고 볼 수 없다. 그보다 좀 더 좀 심도한 이게 심대한 잘못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 논란이 어제부터 계속이 돼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이 논란이 되는 요 발언에 대해서 별다르게 뭐 후보 측이나 당에서 반박이나 뭐 입장 표명이 없어요. 오늘 입장 표명 있을까요? 저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네. 이제
그 지금 좀 심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구 출신이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서 그 좀 뭐 미스 코리아니, 뭐 미스 대전이니, 미스 전북이니 어떤 특정에 대한 이제 그 지역이나 네. 장소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걸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실제로 네. 선출을 했고 뭐 전북 남원에 가면 미스 춘향으로 뽑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아마 툭 던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한 젠더 감수성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제 과거의 문법으로 던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차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네. 뭐 이게 특정인에게 모독을 주거나 아니면 뭐 여성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뭐 상처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아마 공식적인 반응은 안 나오겠지만 내부적으로 뜨거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발언까지도 우리가 민감하게 걸러야 되겠다.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소탈한 이제 이미지에다가 네. 또 솔직한 화법이 또 그 장점인 분이기 때문에 그게 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이 아마 내부 캠페인 전략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추가적인 뭐 입장 표명이나 뭐 발표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 사안이 논란이 되는 걸 보고 아 뜨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김문수만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 김문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출산 가산점, 미스가락시장, 민주국힘 동명이인 김문수의 말실수. 민주당에도 김문수가 있다. 이 민주당에 있는 김문수 의원이 있죠. 전남 순천, 곡성, 구례, 광양 여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문수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세 부단장을 맡았었는데 이 김문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한 지지자와의 이 문자 연락 상황에서 지지자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성 관련 정책 왜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고 그리고 군 가산점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아직 최종 공약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아니 출산한 여성만 여성이에요? 출산하지 않는 여성은 여성도 아닙니까? 라는 반박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자죠. 이 문자가 지금 이 온라인상에 쭉 돌고 있어요.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 군대 안 간 남성은 군 가산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남녀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지자가 그럼 출산한 여성만 여성입니까? 여성은 이 남자는 대부분이 군대를 갔지만 여자 대부분이 출산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라면서 또 반박을 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다라는 거예요. 윤경호 의원님. 이 지지자의 반박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쪽에 김문수하고 지금 김문수하고는 무게가 다르잖아요. 저걸 어떻게 같은 반열에 놓고 똑같이 구설수다. 이건 그야말로 저처럼 신문쟁이 출신으로 보면 조지기 위해서 조지는 거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헌법기관입니다. 네. 국회의원이니까 그 무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선 후보가 한 얘기와 유세단의 부단장이라면서요.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놓고 얘기하는 건 전 의미 없다고 보고 다만 출산 가산점, 군 가산점 이건 아마 지금 20대 또 30대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여성 당사자는 출산 가산점 일리 있는 얘기예요. 결혼 안 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결혼하지만 애 안 낳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군 가산점은 위원 뭐 이미 결정으로 더 이상 거론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젠더 갈라치기 하는 걸로 악용이 되는 것 그것만 저는 막으면 된다. 네. 이런 식의 말실수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후보가 한 얘기인지 아니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인지를 그래도 좀 가려서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아까 그 후보 김문수와 유세단의 부단장의 김문수를 같은 선으로 비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의를 제기를 하셨어요.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네. 지금 이 김문수 의원, 저의 잘못된 인식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분노한 모든 분들께 사과합니다. 민주당과 선대위에서 출산 가산점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한 바가 없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일단락을 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처럼 아니 이건 후보가 아니라 유세단의 부단장인 건데 어떻게 같은 선으로 볼 수 있어? 라고 할 수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발언으로 살짝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기사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중국 대만에 실시하고 일본에 감사문이다. 이 외교 희화화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협력대로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잘 유지하고 협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사실 앞선 이 셰셰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 아니 여기도 셰셰 저기도 셰셰 하면 되지 왜 나서서 그래요? 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인데 이게 맞는 거야? 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최수영 의원이 정면 돌파한 것 같아요. 네, 내가 했어요. 일본에는 셰셰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희화화 아니냐라는 얘기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요.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됐냐고 이재명 후보가 물었으니까 네. 잘못됐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대사한테 하려고 그러면 아리가토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말을 정확히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일본 대사가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흉내내면은 상대국 대사에 대한 모멸로 들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니까 그 셰셰 발언이 지난 총선에서 지금까지 본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니까 이거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고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늘 그 리스크는 입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난 균형자의 외교로 했을 뿐이다 하면 되는데 조금 흥이 올라서 일본 대사까지 끌어들이면서 마치 이제 이건 내가 특정 중국에 경도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을 끌어들이는데 동북아 질서가 인사 한마디로 다 정리되는 그렇게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의 저 말들은 지금 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대국의 주재국에 대한 예의가 아닌 말들을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담이 되고 앞으로의 꼬리표 따라다닐 수 있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 논란 그리고 앞서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발언 논란도 저희가 같이 좀 짚어봤죠. 근데 보통 발언이 논란이 되는 건 정치권에서 흔하게들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선거 기간이죠.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은 뭘 주시해서 볼 것이냐. 이 발언이 정말 아차하는 실수로 나온 발언, 이 잘못된 말실수인 건지 아니면 사실 속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만 잠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를 예의주시해서 볼 거다라는 거죠. 오늘이 딱 D-20일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의 강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김, 계엄 죄송 다음 날 윤 탈당 요구 도리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은 김문수 후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김문수 후보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계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입장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거 좀 뭔가 전향적인 입장 정리가 변동이 있는 건가 정도까지가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를 나눴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또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거는
탈당은 엄연히 개인의 자유의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도리도 아니고 그럼 당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라고 선을 딱 긋는 듯한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윤석열 출당 없다. 못 박은 김문수다. 근데 이게 최경철 위원님, 못을 박았다는 얘기는 변동 앞으로 일절 없습니다라는 취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이 스탠스 변동 가능성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그 잘못한 점에 대해서 당이 절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도 같은 그 공범이다. 그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탈피하거나 면피할 생각이 없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낸다고 해서 그 과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도 같이 안고 가겠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정정당당이지 않습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후보 나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윤 대통령께서는 뭐 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여러 가지 뭐 예산이나 그리고 탄핵 소추 부분에 있어서 정당방위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의무를 저버렸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이렇게 판시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통해서 책임질 부분이지 이것을 뭐 밀어낸다고 해서 우리 과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께서 조만간 자진 탈당 결단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곧 자진 탈당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자진 탈당을 통해서 그 부분은 윤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할 것이다. 당은 지금 김문수 후보의 정정당당 메시지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 저도 이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이거는 당이 밀어낼 건 아닌데 어쨌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자 해지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결심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는 시점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언제쯤 탈당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번 주 안에 이르면 뭐 오늘 내일 중에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서 비록 윤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버렸지만 당은 살아남아야 된다. 지금 뭐 만약에 이번에 행정부마저 민주당이 장악을 한다면 상권 분립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부만은 그래도 다른 정당이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밟고 가려면 밟고 가라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조만간 뭐 저는 오늘 내일 탈당을 결행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정말 오늘 내일 상관이라는 건 정말 곧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곧 결별 할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라는 느낌으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태 이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 요거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얘기를 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직접 연락은 안 했지만 여러 연락을 좀 듣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승훈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자진 뭐 결자 해지 느낌으로 자진 탈당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살짝 좀 벗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공당이고 당연히 내란이라든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고 출당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공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그런데 자신들이 왜 탈당 요구를 못 하겠습니까? 출당 요구를 못 하는 건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세력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세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1위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보훈이기 때문에 못한다. 뭐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이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인데 내가 원칙과 상식대로 법을 지켰을 때 오히려 내 표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표를 위해서 헌법과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과조차도 안 하는 것이니까 결국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말씀은 아니 뭐 사과하고 탈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한 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뭐 지금 뭐 절연한다거나 이걸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당내에서 사실 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어제 부산에서 김문수 후보 직접 찾았죠. 선대위 출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했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 전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을 그냥 두고 미래로 갈 수는 없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경철 위원님. 사실 제가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거다, 곧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저런 부분인 거거든요. 시기가 뒤로 늦춰지면 안에 있는 내부 갈등이 좀 곪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사실 네 분의 후보가 뭐 경쟁을 했지만 지금 사실 불복하는 후보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선대위에도 들어오시지 않고 그리고 또 단일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래서 지금 이 탈당 문제가 시간을 더 끈다면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지금 화합하지 못하고 그리고 뭉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계속해서 여당 그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표가 하나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갈등은 사실 불필요한 갈등이다.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빨리 털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런 분란을 아마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 전 대통령께서 빠른 결단을 통해서 당이 화합하는 모습 그리고 분열하지 않는 모습으로 빨리 가서 정권을 정말 그 윤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정말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는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권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윤 전 대통령께서도 당의 화합을 위해서 정말 자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당을 떠나시지 않고 싶지만 그 결단을 내리실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사실 말씀처럼 지금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내 화합은 더 요원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좀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앞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현재 저희 방송 중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내가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연락한 건 아니지만 내가 관련한 얘기를 좀 여러 가지 좀 듣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대통령께서는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비대위원장의 정식 임명이 됩니다. 그렇죠. 예.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또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탈당 혹은 뭐 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과 이제 연을 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되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좀 풍기던 찰나에 김문수 후보가 아니 이거는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싶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만간 탈당할 거다. 근데 사실 이게 실제 탈당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예요. 때문에 실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혼자 하드캐리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뭐 선거 20일 남았는데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얼굴 마담으로 나왔다라고 생각되고 김문수 후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뭐 사과할 듯이 그럴 듯이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릴 수 없는 사이죠. 왜 1위 후보가 됐습니까? 서영교 의원의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했더니 본인만 사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자꾸 언론에서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사과했다라고 하는데 사과한 적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사과합니다예요. 계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뭐 중도층을 흡수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역시 헌법과 법치를 지키지 않고 있고 헌법과 법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석고대죄를 하지 않고서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한 지가 12월 3일이잖아요. 네. 지금 5월 중순이에요. 5개월이 넘었습니다. 5개월이 넘도록 본인이 출당을 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스로 탈당해야 되는지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조차도 5개월 동안 결정을 못 내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무능한 전직 대통령과 무능한 국민의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부는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그 무능한 3년을 8년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효율성 있는 정부를 위해서라도 민주당 정부가 탄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이승훈 변호사님은 이건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약간 홍보 비슷하게 또 한마디 또 붙여주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단을 할 거였었으면 12월 3일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5개월이 흐르는 그 동안에 얼마나 결단할 시점들이 많았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한다? 그것도 사실 정말 결단을 할지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 지금 최경철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오늘 내일 상간에 근시일 내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이루어질지 좀 주목이 됩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에요. 지금은 미국 하와이에 가서 이 코나 커피를 먹으면서 즐겁게 이 앞바다를 보면서 여유를 느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데 근데 오늘 왜 나온 거냐. 기사 같이 볼까요? 홍준표 지지자의 일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병태 선대위 합류는 불발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저희가 요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이 시간상 못 드렸는데 홍준표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이었었죠.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로 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그런데 본인도 스스로 SNS에 간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무산이 됐다라는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제 낮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홍준표 후보의 어떤 팬클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자들의 일부가 이재명 후보 지지합니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는 거죠. 직접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비전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님이 미국에서 빨리 귀국하셔서 이재명 대표님과 융화 단결을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생각하셔서 최경철 위원님. 지금 홍사모예요. 이름하여 홍사모입니다. 누가 봐도 홍준표 후보 지지자 모임인 건데 개혁신당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일보 기사에 보시면 홍 시장의 최측근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부인을 해놨죠. 특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홍 시장을 부인했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정장수 부시장 통해서 이것은 홍준표 시장과 관련이 없는 행위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분들 행동은 그냥 개인적인 행동이고 몇몇의 소수의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행동이다. 홍 시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홍 시장님이 사실 이재명 후보 쪽에 서시고 싶으면은 직접 담판을 통해서 과거에 DJP 연대처럼 김대중, 김종필
뭐 선거 막판에 네. 단일화를 통해서 공동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죠. 뭐 저런 분들이 나서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말 홍 시장님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뭐 미국 안 가시고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JP 연대처럼 둘이 담판을 통해서 합의를 해서 공동정권 만들겠다는 그런 네.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분들이야 뭐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야 저쪽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홍 시장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저는 홍 시장님은 아마 정치를 계속 하시고 싶으면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실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 옮겨간다고 해서 네.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독자적으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네. 홍 시장님이 저기 가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지난 2022년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처럼 윤석열 캠프에서는 안철수 단일화 효과 하나도 없었어. 그냥 우리가 잘해서 된 거야. 네. 이렇게 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홍 시장님이 지금 건너간다 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나.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 봐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그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님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님 제가 참 일합을 좀 겨뤄보고 싶었는데 미국 갔다 와서 막걸리 한잔 하시죠? 라면서 살짝 또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제가 선배님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총리 맡아주세요. 뭐 하면 안 받을까요? 총리를 맡으시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너무 강한 총리가 들어오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김종필 체제는 네.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는 굉장히 좀 조용하면서 좀 수면 밑에서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보다 더 센 목소리를 내실 것인데 저는 그런 공동정권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이재명은 손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장에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아니 홍준표 후보가 총리를 맡아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죠. 나라 걱정하는 거니까. 네. 다만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잖아요. 공동정부 구성은 어렵겠죠. 또 지금 홍준표 시장은 상당히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김문수 후보도 좀 마음에 안 들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림자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결선에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당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는 것은 아직도 자신의 경륜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의힘도 바꿔보고 싶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막걸리 한잔 하자. 그래서 뭔가 제안을 한다면 네. 저는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짧게 이것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홍준표 총리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제안을 총리로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가 제안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효율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제안을 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경륜이 있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또 경선 후에는 또 바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만큼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소신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홍준표 후보가 현명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들어온 얘기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미국 하와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국 하와이에서 뭐 이런저런 SNS 글을 올리긴 올렸었는데 오늘 청년의 꿈에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비열한 집단에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남이가 떨어져서 근처에도 가기가 싫다. 아주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 인물 김건희 여사죠. 김 여사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김건희 대선 영향 우려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 계속 부릉뗀 신병 강제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검찰이 이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14일, 그러니까 내일인 거죠. 내일
나오세요라고 날짜를 콕 집어서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사유라 함은 제가 이게 나가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추측 보도들이 나올 텐데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게 지금 검찰 입장에선 계속 불응하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때는 사실 한 2번, 3번 횟수가 있거든요. 이 강제 신병 확보가 대선 전에 있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원칙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네. 대선 전에 강제 소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검찰이 항상 그랬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대선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가 좀 웃긴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도 조사 재판 안 받잖아. 연기됐잖아.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네. 조사 없이 기소했잖아. 그러니까 미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남편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참 특이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왜 본인의 재임 시절에 원칙적으로 그냥 수사를 받아버리면 자신들에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되고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될 건데 왜 저렇게 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해서 왜 저렇게 악착같이 수사를 하나. 먼지털이식으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권위라든가 대통령의 권위가 다 잃어버렸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소환받는 데 있어서 누가 소환받는데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걱정하실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소환 조사에 응해서 법을 따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영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빨리 법에 의한 대로 소환 조사 받아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최 의원님. 대선 이후에 아마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선 이후에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의 강도가 낮아진다고 봐서는 안 되겠죠.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뇌물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오히려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강한 수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방어막을 많이 쳐야 될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져 온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무디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정치 보복의 칼날이 또다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권 초반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반처럼 네. 정말 적폐 수사의 칼춤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네.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이슈가 모두 파묻혀버리고 또다시 정치 보복이 모든 전국을 주도하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마도 수사 자체는 대선 이후로 가긴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 수사 기억하지 않느냐. 보복성으로 더 검찰의 칼날이 더 나를 벼러서 더 세게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